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진석 강사입니다. 오늘 저는 영천시에 있는 인성교육관에 와 있습니다. 저는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은 저는 네이버에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특이한 이력이 있는데요. 2005년도에 KBS에 있는 한 코미디 방송 프로그램으로 방송 데뷔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보다 큰 꿈이 있었습니다. 제 꿈은 뭐였냐면 선생님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방송 데뷔를 하고 생활을 하다가 방향을 틀어서 삼수의 나이로 저는 사범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이때 저를 몹시 아껴주셨던 분이 있습니다. 누구였냐면 여러분들 응답하라 1988 보셨어요? 네. 거기 보면은 거기에 있는 정봉이 아버지나 이렇게 덕선이나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코미디를 하거든요. 그 코미디가 어디서 나온 코미디냐면 유머 1번지라는 아주 옛날에 유명했던 개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유머 1번지의 PD가 저의 스승님이세요. 저는 그분께 이제 코미디를 배우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방향을 잠깐 틀어서 사범대학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저희 스승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던 내용, 제가 왜 사범대학에 가야 되나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잘 못했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그 콘서트도 없어지고 우차사도 폐지가 된 상황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쉬는 시간이면 늘 어제 개그 프로그램 뭐 봤는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학교에 가면은 개그 프로그램 본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저도 참 많이 느끼는 게 불과 6년 전까지만 해도 학교에 강연 가면 꼭 이런 학생이 한 명이었습니다. 저한테 다가와서 저 요즘 텔레비 자주 보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김민교 씨랑 참 많이 닮았어요. 이러면서 저에게 다가오는 친구들이 꼭 한 명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지금 주변에는 학교에 가면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가 거의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한 중학교에 강연을 갔다가 강연이 완전히 망하고 온 날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강연이 망했냐면 전교생들이 이렇게 다 앉아 있었고 코로나 전이었거든요. 다 앉아 있었고 제가 막 강연하는데 한 학생이 강연 도중에 갑자기 벌떡 일어서서 저를 가리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스트 닮았다!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저는 그 감스트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감스트가 뭐지? 여러분 이제 강연을 해야 되니까 모두 정숙해 주세요라고 못하겠는데 학생 한 명이 떠드니까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전부 다 이렇게 떠드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어요. 저는 집에 가자마자 쳐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쳐보니까 아주 유명한 아프리카 TV를 하거나 유튜버를 하는 그런 BJ였다라고. 근데 저는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많이 하는 강사가 학생들이 좋아하는 문화인 아프리카 TV나 유튜브 이런 것에 대해서 난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그래, 그렇다면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저도 유튜브나 이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누군가하고 친해지고 싶으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 그 사람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좋아하고 또 함께 관심 가지면 보다 빨리 친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강사가 이렇게 강연을 오게 되면 내가 강연 가는 장소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고 또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최근 들어서 저도 많이 이렇게 마음이 와닿은 분이 계신데 송계 한덕연 선생님께서 이제 많이 이렇게 연관이 되어 계셔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책도 찾아보고 그렇게 있습니다. 여기 영천시에 또 도서관에 가면은 이야기로 만나는 송계 이런 책이 있어요. 굉장히 좀 쉽게 풀어낸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도 혹시나 보시게 되면 관심도 가지시고 또 바로 옆에 보면은 연계소원이 있습니다. 오신 김에 또 들려서 함께 갔다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의 용기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첫 번째 용기는 뭐냐면 학교 폭력을 극복한 용기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왕따였습니다. 왕따의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저는 혼자 너무 튀는 행동을 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선생님께서 뭔가를 시키시면 다른 친구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저 혼자만 손을 들고 나서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저기 쓰레기 있는데 누가 버릴래? 다른 친구들 다 가만히 있는데 저 혼자만 손을 듭니다. 선생님, 쓰레기 제가 버리겠습니다. 하고 저는 뛰어가서 쓰레기를 주워서 버립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얘들아, 우리 화장실 청소 지금 해야 되는데 화장실 청소 누가 할래? 또 다른 친구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저 혼자만 손을 듭니다. 선생님, 화장실 청소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우리 우유당번이 필요한데 혹시 우유당번 할 사람? 다른 친구들도 다시 다 가만히 있는데 저 혼자만 손을 듭니다. 선생님, 우유당번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어떤 친구들은 저를 매우 좋게 생각해줬고 어떤 친구들은 저를 매우 안 좋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 반에는 일진이 5명이 몰려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이 일진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쉬는 시간에 선생님께서 교실을 떠나시면 저는 이 일진들에게 머리채를 잡혀서 교실을 끌려다니거나 폭행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에게 가장 먼저 다가와서 손을 내밀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진석아, 너 정말 용기 있는 친구구나. 앞으로 나랑 친구하자. 저에게 유일한 친구가 한 명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없었던 날 제 친구는 일진들에게 너무 심한 폭행을 당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자퇴를 하고야 합니다. 저는 그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남을 괴롭힌 친구가 학교를 그만둔 게 아니라 내 친구가 학교를 그만두게 된 거야.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 학교 생활은 점점 더 어렵고 힘들어져만 갔습니다. 체육 시간에 친구들끼리 모여서 축구를 하거나 농구를 하거나 배구를 할 때면 거기 같이 끼지 못하고 항상 저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던 학생이었습니다. 수학여행 때에는 선생님께서 오셔서 얘들아 우리 수학여행 가니까 너희 원하는 사람끼리 좀 편성해 하고 교실을 떠나셨는데 제 이름만 거기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가서 어머니께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저 죄송한데 수학여행 안 가면 안 될까요? 학교에 남아서 자습해도 된대요. 그 말씀을 들은 어머니께서는 너무너무 속상해하세요. 야 다른 애들은 다 수학여행 간다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왜 너만 유별나게 수학여행 안 가고 싶어하니? 엄마는 너무 속상하다 하면서 그날 저녁에 저희 어머니는 눈물을 펑펑펑펑 쏟으십니다. 저는 학교폭력의 피해 사실을 부모님께 전혀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생활은 점점 더 어렵고 힘들어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데 구토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상하다. 학교에서 급식을 맛있게 먹는데 왜 구토 증상이 나타날까? 인근에 있는 병원을 찾았는데 검사 결과 의사 선생님께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신경정신외과에 한번 가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간 병원에서는 신경정신질환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한테 약을 처방해요. 저는 그 약을 받아들고 다시 한번 크게 화가 났습니다. 내가 만약 학교폭력의 피해를 겪지 않았다면 나는 여기 올 이유가 없는데 문제의 원인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그 약을 한 봉지는 이렇게 먹어봤었는데 그 다음부터 그 약을 먹지 않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부모님께는 말씀을 잘 못 드리겠지만 저는 선생님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담임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그때 당시에 담임 선생님의 나이는 25살이었어요. 아주 젊으신 나이였고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담임을 맡게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바로 코앞에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몹시 선생님 나름대로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찾아가 상담을 합니다. 선생님, 저 이런 학교폭력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께서는 저한테 다가와서는 저를 괴롭혔던 친구들 5명의 상황을 일일이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게 이 중에 한 명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아주 경제적으로 잘 사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다른 한 명은 이와는 정반대로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잘 산다고 해서 누군가 못 산다고 해서 남을 괴롭힐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생님께서는 저를 괴롭혔던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일일이 다 친구가 되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진석이 괴롭히지 마. 진석이 때리지 마. 앞으로 진석이한테 잘해줄 거지? 하면서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셨어요. 선생님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사안은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학교 가는 발걸음은 더욱더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다시 떠올랐던 선생님이 한 분 더 계셨어요. 그 선생님이 누구셨냐면 바로 체육 선생님이었습니다. 제가 체육 선생님을 왜 찾아갔냐면 체육 선생님께서 체육을 하시니까 덩치가 크고 힘이 세서 체육 선생님을 찾아갔던 게 아니었습니다. 체육 선생님께서는 수업 시간이 되면 늘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얘들아, 너희 학교 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나를 찾아와. 그리고 항상 물어. 너희들이 물어서 내가 만약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나는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서라도 반드시 알아서 내가 해결해 줄게. 수업을 들을 때는 몰랐지만 막상 어렵고 힘든 상황에 딱 처하니까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그럼 이번에 체육 선생님을 한번 찾아가보자. 저는 체육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체육 선생님께서는 매우 의외의 답변을 하셨어요. 뭐? 그런 일이 있었어? 싸워라! 너의 이가 다 날아와 좋다. 싸워라, 부딪혀라. 여러분 혹시나 이걸 보는 학생들이 있다면 절대 이런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네, 큰일 나요. 네.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저는 상담을 듣고 더 이상 이대로는 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 어떤 결단이라도 내려야 돼.
하고 저는 교실로 들어가서 앉습니다. 싸워야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다시 뒤에서 일진들이 쉬는 시간에 주먹을 날릴 때 저는 이번에 그 손목을 꼭 잡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나는 내 목숨을 각오하고 전면 대응합니다. 이렇게 되면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더 두들겨 맞을 수 있죠. 대부분의 경우는 더 두들겨 맞을 거예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몹시 다행스럽게도 일진들이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저는 이유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담임선생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설득하셨던 게 그제서야 빛을 발했던 겁니다. 선생님께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렸던 게 어디 가고 없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저는 진심이었어요. 한 대만 더 맞으면 더 이상 살 수 없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라도 내려야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제 눈빛, 호흡, 감정은 일진들에게 그대로 진심으로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 이 원리를 길고양이에 듭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 보면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갈 때가 있어요. 고양이네? 누군가가 재미삼아 장난삼아 돌멩이를 들고 그 고양이에게 돌을 휙 던집니다. 돌에 팍 맞은 고양이는 야옹하고 울면서 저 멀리 도망가 버렸어요. 다음날도 학교에 오다가 어제 봤던 그 고양이네? 누군가가 재미삼아 장난삼아 돌멩이를 들고 그 고양이에게 돌을 휙 던졌는데 돌에 다시 맞은 고양이는 야옹하고 울면서 저 멀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점점 이 친구에게는 고양이를 괴롭히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은 사라져만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돌에 맞은 고양이가 목숨을 각오하고 덤벼들어 버리면 다음부터 그 고양이를 괴롭히는 일은 몹시 신중하거나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폭력도 마찬가지로 나를 괴롭히는 어떤 상황도 마찬가지로 내가 반드시 목소리를 내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상황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놓인다고 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혼자 아파하지 말고 주변에 손을 뻗치며 닿는 곳에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영천시에도 또 영천시도 있고 여기 영천시 인성교육관도 있고요. 그리고 1388이나 여러분들이 손을 뻗치며 닿는 곳에 잡아주신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하지 말고 혼자 아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야기를 해주고 알려주세요. 저희 첫 번째 용기는 바로 제가 목소리를 내고 제 상황을 알려나갈 용기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냈던 두 번째 용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나이는 몇 살이냐면 36살입니다. 지금 제 외모가 좀 많이 나이가 들어 보이는 편이라서 제 나이보다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주변에서. 전혀 안 그렇습니다. 네. 여기 안 그렇다고 이야기해 주신 분이 참 많이 계시죠. 감사합니다. 네, 저랑 동갑인 연예인이 한 명 있는데 누가 있냐면 그 이승기 씨, 가수 이승기 씨가 저랑 나이가 동갑입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이제 한 16년 정도가 흘렀는데 매년 모교에 있는 은사님을 잊지 않고 찾아뵙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1년, 2년 정도는 선생님 찾아뵙는 경우도 많은데 16년째 매년 찾아뵙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매년 선생님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 때 선생님하고의 만남의 일화가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졸거나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보통 선생님들의 마음이 많이 화가 나고 또 기분이 나쁘고 이런 마음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은 뭔가 좀 남달랐어요. 자신의 이렇게 옷을 이렇게 벗어서 덮어주면서 남자 고등학교였는데 옷을 벗어서 덮어주면서 이 친구가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많이 피곤했나 보다 하면서 학생들을 이렇게 계속 믿어주려고 하는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선생님의 어떤 행위 하나하나에 굉장히 좀 많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존경하게 되었어요. 제가 선생님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매년 찾아뵙고 있는데 학교 다닐 때 윤리 선생님 과목이었거든요. 찾아뵙고 있는데 참 부끄럽고 죄송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제가 대학을 이렇게 재수, 삼수할 때였어요. 제자가 돼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좋은 데 취업해가지고 옷도 딱 빼입고 선생님 저 어디 들어왔습니다 하고 나타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서 선생님을 찾아뵀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는 이미 제 상황을 미리 다 파악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최군, 나는 39살에 교사가 되었어. 내가 교사가 되기 전에 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생활했냐면 목욕탕에서 이렇게 때를 미는 일을 몇 년을 했고 그리고 공사장에서 벽돌을 몇 년을 날랐고 나머지 또 시간을 원양어선을 타고 바닷가에 나가서 물고기 잡는 일을 하며 생활했지. 그러면서도 언젠가는 교사가 돼야겠다는 그런 꿈을 놓지 않았다네. 어떤 일을 하든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숭고하고 또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교사의 어떤 목표를 두고 계속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오셨던 거예요. 39살에 교사가 되고 42살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나도 있는데 자네가 근데 왜 못하겠나?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날은 선생님께서 그 원양어선을 타고 바닷가에 나갔다가
그 큰 바람을 만나서 배에서 떨어져서 죽을 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을 지켜줬던 문구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문구냐면 주역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허미열하여 고니불실 기소영하니 기후분자 호인적 정대인 길은 이강 중야역 요원불실은 상군의 분야. 저 처음에 듣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게 한문으로 다 돼 있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는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쉽게 풀이를 해주시니까 알겠더라고요. 삶은 인생은 우리의 삶은 풀릴 때가 있으면 안 풀릴 때가 찾아오고 안 풀릴 때가 있으면 다시 풀릴 때가 찾아오고 이런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찾아오는데 삶이 풀리지 않을 때 힘들다고 불법을 저질러 버리거나 탈선을 저질러 버리면 삶이 풀려나가는 순간에 자신의 발목을 잡아버릴 수 있다. 어렵고 힘든 순간이 찾아오게 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다. 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흥연아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라도 나중에 내가 뭔가 어렵고 힘든 일이 나에게 닥치거나 찾아왔을 때 네, 이 문구가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낸 두 번째 용기는 선생님을 찾아갈 용기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낸 세 번째 용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총 4명이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저랑 저희 어머니랑 저희 아버지랑 저희 할머니 이렇게 4명이 한 식구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를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이 모두 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왜 가장 마지막에 하게 되었냐면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점이 있거나 또 그런 상황이 찾아오게 될 때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제대할 때쯤 저희 어머니께서 위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어머니 나이는 40대 중반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21살 때 결혼해서 22살 때 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몹시 젊은 분이었거든요. 어머니는 수술대에 오르셨고 칼로 배를 개보하고 난 다음에 위를 3분의 2 잘라내는 큰 수술을 받으십니다. 어머니 배에는 길고 선명한 수술 자국이 새겨졌습니다. 암 환자와 암 환자의 가족이 가장 무섭고 두려운 건 뭐냐면 암이 또 다른 곳으로 이제 퍼져나갈까, 재발될까봐 그게 가장 무섭고 두렵습니다. 가족들은 온몸을 다해 기도합니다. 제발 어머니 몸에 있는 암이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게 달라. 가족의 그런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1년이 지나고 어머니 몸속에 있는 암은 대장으로 전이가 됩니다. 어머니는 다시 수술대에 오르셨고 칼로 배를 개보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대장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으십니다. 수술 시간은 약 7시간에 걸쳐서 진행됐습니다. 병원 앞에 전광판에 어머니 이름이 빨갛게 뜨고 수술 중이라는 글씨를 한참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맛있는 거 먹자. 오늘 맛있는 거 먹고 힘내서 어머니의 간병을 더 잘하자. 저는 병원 밑을 내려갑니다. 제 눈에 보였던 곳은 감자탕 집이었습니다. 저는 감자탕 집에 가서 감자탕을 시켜서 먹는데 숟가락으로 밥을 탁 뜨는 순간 갑자기 목이 꽉 메어오면서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펑펑 쏟고 맙니다. 제가 왜 그 자리에 눈물을 쏟았냐면 평소에 어머니와 함께 식당에 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식당에 가면 야 우리 아들 밥 더 먹어 하면서 밥을 크게 한 숟갈 덜어주시던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나에게 있어서 더 이상 우리 아들 밥 더 먹으라며 밥을 덜어주실 어머니가 이 세상에 안 계실 수도 있겠구나. 너무 큰 슬픔이 밀려왔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1년이 지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머니는 다시 병원 수술대에 오르셨고 칼로 배를 개보하고 난 다음에 다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타깝지만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암이 지금 온몸에 다 퍼졌습니다. 배에는 지금 장루주머니를 착용한 상태입니다. 장루주머니가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배에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장을 밖으로 빼내서 여기에 비닐 주머니를 답니다. 그럼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변이 옆으로 이렇게 막 빠져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주머니를 달게 되었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야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어머니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숨기겠습니까? 만약에 숨긴다면 환자가 더 이상 걷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 놓이게 되었을 때 가족에 대한 불신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도 자신의 삶과 주변을 정리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원래는 애초부터 마지막 수술은 안 되는 거였지만 저희 아버지가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사정사정을 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수술을 해달라고. 평소에 효도 한번 제대로 못 해봤던 아들인데 어머니에게 다가서서 그 말씀을 전해드린다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 다가서서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의사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지금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야 4개월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에는 지금 장루주머니를 착용한 상태입니다. 우리 한번 이겨봐요, 어머니. 이기는 사례를 한번 만들어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머니 몸은 점점 더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들렀는데 사람들이 다급하게 저를 찾았습니다. 야, 진서가 빨리 화장실에 가봐. 뭔가 불길한 예감이 확 스쳐 지나갔고 저는 화장실로 곧장 달려갑니다. 화장실에서 어머니는 화장실 문을 잠그고 펑펑 우시면서 자기를 마구마구 때리고 계셨습니다. 죽어라 죽어. 차라리 죽어버려. 네가 왜 아파가지고 가족들 고생시키냐. 그냥 차라리 네가 죽어. 어머니는 마구마구 자신을 그렇게 때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화장실 문을 열고 어머니에게 다가서서 어머니 손을 꼭 잡고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어떤 경우가 있어도 제가 학업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생에 남은 한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주십시오. 어머니는 그제서야 자신을 때리던 일을 멈추셨어요. 저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께서는 자기에게 다가올 죽음보다도 자신의 아픈 고통보다도 내 자식이 자기 때문에 공부를 못할까봐, 내 가족이 자기 때문에 피해를 입을까봐 그게 더 마음 아파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 몸에는 여기저기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 몸은 점점 더 안 좋아져 먹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라일락 꽃이 보고 싶구나 라는 말씀에 저는 그런 어머니를 업고 라일락 꽃 구경을 하러 갔어요. 이제 의사선생님께서 말씀하신 4개월이 다 왔습니다. 어머니는 이 장루주머니라는 장치를 통해서도 더 이상 대변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셨고 구토를 하는데 대변 섞인 색깔의 구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머니 몸무게는 33kg 정도가 안 되었어요. 걷지 못하는 순간이었고 저는 어머니를 들고 거실과 방으로 가면서 간병을 했습니다. 그런 긴박하고 심각한 와중에 저희 아버지께서도 우울증을 동반한 전립선 암에 걸리게 됩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서 맨날 며칠 몇 달을 먹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냥 나 이대로 죽도록 놔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워 계세요. 한날은 아버지는 같은 병원 7층에 어머니는 같은 병원 응급실에 동시에 입원해 계셨고 외동아들이었던 저는 새벽에 아버지의 소변줄을 비워드리고 다시 내려가서 응급실에서 어머니의 보호자를 가랍니다. 이제 어머니의 생명은 다해져갔어요. 저는 응급실에서 펑펑 울면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제가 살아가면서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으면 저는 어떡하죠? 엄마가 너무 보고 싶으면 저는 그때 어떻게 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말씀하세요. 언제 내가 가장 보고 싶겠니? 가족끼리 맛있는 거 먹을 때, 조만간 대학교 졸업하는데 졸업식 날 같이 사진 찍을 때, 사진 속에 어머니 안 보이실 때, 첫 직장 구해서 월급 타서 집에 들어왔는데 선물해 드릴 어머니 안 보이실 때, 결혼할 때 그 자리에 어머니 안 계시면 어머니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은데요. 어머니께서는 의사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시간보다 약 5개월 정도를 그렇게 더 사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때는 이제 어머니께서는 링계를 뽑으면 그냥 돌아가실 만한 상황이 그냥 5개월 정도가 지속됐어요. 의사선생님께서 저희 어머니 몸을 가장 마지막으로 보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체의 모든 장기는 기능을 다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정신력으로 버티는 겁니다. 네, 실제로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때 저하고 약속을 지켜주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누군가 저한테 다가와서 야 진서가 네 인생에 있어서 후회 남지 않는 것 한 가지만 이야기해보라고 한다면 너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니? 라고 누가 저한테 물어준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매일같이 어머니에게 다가서서 어머니 사랑합니다 라고 용기 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저는 대구에서 나고 자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이 지역의 정서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리고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그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렵고 부끄럽고 쑥스럽고 이런 감정들을 다 이겨내서 넘어서서 어머니에게 다가서서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라고요. 만약 오늘 이 강연을 들으신 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아니면 가까운 사람에게 평소 내가 아주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표현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사랑합니다라고 용기 내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다면 저랑 여러분들과의 만남의 가치는 오늘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인석 강사였습니다.